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수상한 달러의 움직임, 전세계 유동성 축소에 주목하자, 원달러 환율 전망과 우리의 투자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보겠습니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달러의 움직임을 항상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러는 최고의 안전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파란색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는 구간에서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반대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달러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주식 투자를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달러는 금과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달러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바닥에서 횡보하면서 튈 듯 말 듯 이런 움직임을 보이니까 금 역시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고점에서 아래로 내려갈 듯 말 듯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골드 같은 대체 자산에 투자하시는 분들, 이러한 분들은 모두 항상 달러 인덱스를 꾸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 블랙, 달러 중요한 거 알겠다. 그럼 도대체 달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걸 한번 말해달라. 저를 잘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는 작년 초부터 달러가 아닌 금에 투자하라고 꾸준히 전체 공개 영상을 올려드려 왔었고, 팬데믹이 터지고 달러 발작이 일어나자 그래도 달러가 아닌 금이다, 이것을 꾸준히 주장을 해왔습니다. 또한 최근 8월 초에는 달러는 언제든지 발작할 수 있다, 이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요. 이때의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중장기적으로 달러는 약세로 흘러가겠지만 중간중간 이벤트로 인하여 달러는 언제든지 발작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 영상은 오른쪽 위에 링크를 띄워드릴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정말 참고로만 봐주세요. 그리고 달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하나 있죠. 45일마다 열리는 미국의 연준회의입니다. 9월 중순에 열린 연준회의에서 파월 의장은 되게 애매한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 기사 헤드라인 딱 나왔네요. 모호한 연준, 실망감의 하락. 이날 연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23년 말까지 제로금리 정책을 유지하겠다. 하지만 양적 완화 규모는 지금 상태로 유지하고 추가적인 완화 정책은 당분간 없다.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AIT, 평균 인플레이션 타겟팅, 이 타겟팅 수치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에 실망했습니다. 이때 달러 인덱스를 보겠습니다. 9월 16일, 17일 연준회의가 열렸던 당시 달러 인덱스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연준에 실망을 하면 극강의 안전자산인 달러를 매수하게 됩니다. 채권도 팔고 주식도 팔고 금도 팔고요. 그런데 이때 달러 인덱스는 오르긴 올랐지만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즉 사람들은 연준에게 조금만 실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날 보시면 달러 인덱스는 오히려 윗꼬리를 달고 뚝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그냥 연준에게 조금만 실망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다른 나라의 화폐 가치가 상대적으로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화폐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는 매우 많습니다만 여기에서는 딱 3개만 들고 왔습니다. 해당 나라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 사람들은 다른 나라의 돈을 팔고 그 나라의 돈을 사서 그 나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주식 사고, 부동산 사고, 채권 사고, 이런 식으로 투자가 활성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국가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사람들은 그 나라의 국채를 사기 위해서 해당 나라의 화폐로 더욱더 환전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경제 성장과 조금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그 나라의 화폐 공급이 조금씩 줄어들면, 혹은 그 나라의 화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으면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화폐 가치는 상승하게 됩니다. 도대체 최근에 이런 식으로 화폐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가 있을까요? 최근에 미국을 제외한 많은 나라의 화폐 가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국, 한국 두 나라의 화폐 가치 상승이 눈에 돋보입니다. 그런데 보통 한국의 원화는 중국 위안화의 프록시 통화, 즉 대리 통화이기 때문에 중국 위안화의 가치가 상승하면 한국 원화의 가치 역시 덩달아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중국의 위안화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더 상승할지 이런 것을 체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의 원달러 환율 전망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위안화의 가치가 상승하는 요소를 경제성장, 국채금리, 화폐 공급, 이 3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성장입니다. 왼쪽 그래프는 미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과 중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을 한꺼번에 정리한 차트입니다. 여기 점선으로 나타내어 있는 미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은 팬데믹 이후 V자로 반등했다가
6월부터 좀처럼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체되어 있는 구간이죠. 하지만 이에 반해 막대로 표시되어 있는 중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은 팬데믹 이후 꾸준히 반등하면서 급기야 8월 달에 소매 판매 증가율은 플러스로 전환됐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중국인민은행에서는 4분기 중국의 GDP가 전년 대비 6% 증가할 것이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은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원래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팬데믹 이전에 6%였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의 스마트머니는 더욱더 중국 위안화로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경기 모멘텀의 상대적인 차이가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이 더 우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서프라이즈 인덱스를 보시면은 현재는 선진국이 높지만 최근 추세만 보면은 선진국은 높지만 낮아지고 있고 신흥국은 낮지만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신흥국은 대체적으로 중국을 말합니다. 이렇게 경기 모멘텀 측면으로 봤을 때 중국이 점점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최근에 위안화를 선호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채권 금리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미국의 채권 금리는 지금 0.7%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채권 금리는 팬데믹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최근에는 3%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돈을 투자했을 때 미국 채권을 사면은 1년의 이자를 0.7%도 안 주지만 중국 채권을 사면은 1년에 3% 이상을 줍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A은행과 B은행이 있어요. A은행은 0.7% 주고 B은행은 3%의 이자를 줍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디에 투자를 할 건가요? 만약에 둘 다 망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전망이 확실하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투자할 건가요? 저라면 이자를 많이 주는 B은행에 투자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미국 달러를 팔고 중국 위안화를 사서 중국 채권에 꾸준히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화폐 공급 측면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은행의 자산을 나타낸 차트입니다. 즉, 이 자산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중앙은행에서 돈을 많이 찍어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중국 인민은행의 자산은 일반적인 나라의 자산 증가 속도와 거의 흡사합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자산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10%, 15% 이 정도 늘어났네요. 그런데 미국의 자산을 볼까요? 미국의 자산은 지금 바닥 대비 거의 2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시중의 돈을 엄청난 속도로 엄청난 양으로 뿌려댔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상대적인 중국 위안화의 강세에 도움을 줬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7 이상을 유지했던 달러 대비 중국 위안화의 가치가 지금 쭉 떨어져서 6.7대에서 놀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위안화의 가치가 점점 상승하고 있어서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하락했다, 이게 확실하겠네요. 즉, 예전에는 1달러를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기 위해서는 7위안이 필요했지만 현재는 중국 위안화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1달러를 환전하기 위해서 6.7위안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 위안화 최근에 강세다. 그런데 한국의 원화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제가 위안화 환율과 원달러 환율을 겹쳐서 플러팅 해봤습니다. 파란색이 달러 대비 위안화의 환율이고 갈색이 달러 대비 원화의 환율입니다. 이렇게 겹쳐보면 파란색 위안화가 급격하게 가치가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한국 돈 원화는 크게 상승하지 않았죠. 즉, 원달러 환율의 하락폭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달러 환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지금 당장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단기간에 1160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돌림은 있을 거라 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위안화의 갭을 줄이기 위해서 원달러 환율은 점점 더 아래로 떨어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달러 인덱스와 원달러 환율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조금 비슷합니다. 파란색 달러 인덱스의 하락 대비 갈색 원달러 환율의 하락폭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퍼센트로 따져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초반에 링크로 남겨드렸던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중장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튈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9월 22일 아마 튈 수도 있겠네요. 이 모든 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하락을 주장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달러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과도한 달러 가치 하락은 미국, 연준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달러 가치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야 미국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선 계속해서 국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달러 가치가 계속 떨어져서 국채 금리가 덩달아 떨어진다면 그 누구도 미국 국채를 사지 않을 겁니다.
물론 지금 마이너스 금리인 독일 채권을 사람들이 사고 있지만요. 미국 입장에서는 굳이 가보지 않는 길을 시험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을 수 있다면 안 떨어뜨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파월 연준 의장도 그걸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은 연준 회의 때마다 돈을 풀겠다 이런 말을 잘 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대한 돈을 풀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인민은행도 기준금리인 LPR을 5개월째 동결한다고 발표했고, 일본 중앙은행 BOJ도 금리를 동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 역시 금리를 동결한다고 발표했네요. 지금 세계 각국은 돈을 더 이상 풀기보다는 현재 돈 푸는 속도를 유지하면서 경기가 회복되는지 꾸준히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가 추가적으로 돈을 푸는 것에 주저하는 것은 미국과는 조금 다른 이유라 봅니다. 이들 나라에서 돈을 너무 많이 풀게 되면 자국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일본은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앞으로 미국이 돈을 더 풀 수밖에 없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당장이 아니라 조금 길게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12년 이후 미국의 물가는 2%를 넘었던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2017, 18년 이때에만 살짝 넘었었네요. 그리고 팬데믹 때에는 물가가 0%까지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물가를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시중에 돈을 더욱더 많이 풀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더 많이 쓰게 유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화폐 가치도 떨어뜨릴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연준에서는 물가 상승인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물가 하락인 디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파월 연준 의장도 이것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디플레이션의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돈을 꾸준히 풀어서 물가를 높여야 한다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경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경기부양책, 이것에 필요한 돈은 어디에서 날까요? 바로 국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 국채 금리가 0.6, 0.7% 이 정도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8월 말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미국 국채 가격이 신규물 발행에 따른 수급 부담이 가시화되면서 장기물 중심으로 하락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미국 정부는 낮은 국채 금리로 국채를 발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 투자자들에게 지불해야 할 이자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바보일까요? 낮은 금리의 국채는 잘 사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국채를 발행하면 발행할수록 사람들은 국채 금리가 높은 것을 선호하게 되죠. 이거 서로 원하는 게 맞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는 낮은 국채 금리를 원하고 사람들은 높은 국채 금리를 원합니다. 그럼 결국 미국 국채를 사줄 사람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준에서 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낮은 국채 금리를 지닌 미국의 국채를 연준에서 사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연준은 돈을 찍어야 됩니다. 결국 연준은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저의 과거 영상에서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으니 달러나 환율 관련 저의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흥미로운 기사를 찾았습니다. 연준 결국 BOJ 20이 따를까 마지막 몸부림치는 중 결국 미국도 일본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이것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잠시 멈춤하시고 이 기사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